그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최근에 그 한국건강진흥개발원에서 발주한 사업을 저희 팀에서 같이 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밑으로. 예. 이제 이 사업은 건강증진개발원의 국민건강 스마트 관리 연구개발 사업단이라는 게 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작년부터 큰 여러 가지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사실은 그 원격 모니터링, 원격 의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부분을 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사업단에서 사업을 이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추진단에서 그 사업 착수 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쪽에서 제안한 그 자료 보고서입니다. 이제 스마트 건강 정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 활동량, 혈당, 혈압 등등 이런 걸 측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1차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도 하에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포맷을 갖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사업을 좀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스마트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서비스의 확대와 의료비 절감 이걸 목표로 해서 그 세부 목표를 보시면 몇 가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그다음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1차 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크게 이제 이 두 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소생활권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는 첫 번째 게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분류한 표를 보면 저희는 1차 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실증 그 카테고리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과 조금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됐고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에 몇 개 이제 사업이 있었고 이제 보건소 방문 건강 그 다음에 사업장 근로자 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부분에 작년 사업 발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크게는 이제 네 가지 그 사업을 해서 지금 각 뭐 연구단 이제 선정된 곳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저희가 속한 곳은 여기입니다. 1차 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개발. 사실 작년 여름에 저희가 이거 7월에 냈다가 작년에 떨어졌던 그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여기 두 번째 보시면 1차 의료 기반 만성질환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구축 및 고도화 아마 저희 주제와 동일했는데 이게 이제 강북 삼성병원 팀에서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같은 카테고리 내에 소생활권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이제 그 RFP만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RFP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연구의 방향이라든지 개발의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점을 두는 부분은 그 지역 보건의료기관 연계 기반이라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둬서 그 지역 보건의료기관, 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혹은 뭐 그 외에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이제 지역마다 그런 어떤 이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있는데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소생활권의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 이 연구 계획서를
사실 수정을 하라고 3번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뭐 리비전 1, 2, 3 이러면 뭐 사실은 굉장히 이쪽에서 요구 사항이 좀 많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계획서에 좀 담아내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뭐 요구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지역 보건의료기관 연계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뭐 만들 생각을 하지 말라. 기존에 있는 거 갖고 해라. 특히 이제 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2015년경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돼 있고 대부분의 이제 보건소들에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발된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뭐 이거 갖다 써라.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건 그 소생활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소생활권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개발이나 모니터링 정보를 분석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만들어라.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 3년 차에는 이제 직접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실증을 하는데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50명 정도, 뭐 많게는 200명 정도 실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금년에는 그 실증을 위한 어떤 모델 개발하고 뭐 어떤 프로토콜 개발하고 가이드라인 개발하고 요 정도 선에서 저희가 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번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평가 방법론 및 개발 및 적용, 이게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평가 방법론을 같이 개발하고 그 평가 방법론을 기초로 해서 2년째, 3년째 한 이 실증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걸 논문으로 제출을 해라. 이 부분이 좀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좀 그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라는 부분이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평가 방법론이라는 건 결국은 2년째, 3년째 하고자 하는 저희 사업의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이런 일종의 그 연구에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전에 그 연구 디자인을 사전에 논문으로 제시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모델 개발하면서 동시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팀과 사실은 소통이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근거를 개발한 걸 갖고 이러한 저희 서비스 모델을 확산시키고 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제언을 해라.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간단한 내용, 저희가 제안했던 그런 연구 개발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소생활권을 계속 정의를 하라고 여러 번 아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생활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아마 그 이제 각 지역마다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생활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게 근린생활권, 그 다음에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소생활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군 정도의 어떤 인구나 어떤 이 지역 면적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시장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그 활동하는 지역을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 지역을 뭐 인제나 양구로 한다면 그 몇 개 이제 면이 있는데 그 면 정도의 규모, 인구 이 정도가 아마 소생활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 하에 뭐 도시와는 조금 이 군, 면 지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인구 기준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읍이나 면 기준으로 해서 그걸 소생활권으로 정의를 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떤 건강관리 서비스 이 모델을 만들고 실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강원도 생활권을 이게 2015년, 14년, 15년 정도에 강원도 생활권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뒀는데 특히 이제 인제 양구 쪽을 보면 인제군 생활권은 인제군은 6개 정도 생활권이 있다고 보통은 이 도시 기본 계획에 나와 있고요. 양구군은 이제 그걸 준용을 해서 보면 양구군의 그 면이나 읍이 다 합쳐서 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인제 양구를 한다면 대상되는 지역이
한 11곳 정도가 되는데 이 지역 중에 뭐 2곳 혹은 3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제 실증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 소생활권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된 그 모바일 헬스케어, 그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보건소에서는 이제 건강검진을 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 건강검진 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어떤 이상소견이 있어도 거기에 직접 개입하거나 중재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바일과 이제 결합해서 수행을 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201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보건소들이 이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그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그 대면 진료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비대면적인 요소, 어떤 모니터링, 뭐 혈당이나 혈압이나 신체 활동량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 정보를 갖고 중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도 아마 이것과 같고 기존에 이제 원격으로 했던 원격 모니터링 사업과 사실은 다 맥이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목적은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하고자 하는 목적과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 이 두 부분을 핵심 축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비교적 뭐 잘 되는 지역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한 대상자들의 어떤 이상 소견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상담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을 시키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 기기를 활용을 하고 혈당계, 혈압계, 신체 활동 이걸 측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만성 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거나 혹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그 질환을 관리하겠다, 이런 개념하에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상자들은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 뭐 혈당이나 혈압, 허리둘레, 그러니까 비만, 중성지방이나 H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요 대상군이 돼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5명이 한 팀이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코디네이터입니다. 코디네이터가 전체 사업을 이제 총괄을 하고 조정을 하고 있고, 뭐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을 하는 분, 그러니까 각 전문 영역 분들이 이제 환자의 모니터링 정보를 갖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그 특성이 같은 사람들을 어떤 커뮤니티, 동아리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미션을 부여해서 그 어떤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포인트를 주고, 이런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표로는 그동안 이제 시행되었던 여러 사업들의 지표를 보면 사실 뭐 지표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환자 등록하고자 했던 인원 대비 몇 % 등록을 했느냐, 중간에 환자 혈액 검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검사를 제대로 받으러 왔느냐, 24주간 서비스 기간 동안 제대로 사업에 참여했느냐, 뭐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걸 참여를 통해서 건강 행태, 예를 들어 뭐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거나 금주를 했거나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행태가 좋아졌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 중에 혈압, 혈당,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이런 걸 갖고 이제 성과 지표를 삼고 있고, 이제 요걸 분석을 해서 이제 가장 우수한 기관 뭐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존의 이제 사업들에 대해서 다 하던 그런 사실 성과 지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과 병행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1차 의원에서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만성질환 환자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원에서 이제 관리하는 환자들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 환자 모니터링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이런 걸 측정한 걸 이제 전송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의사나 케어 코디네이터가 전화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이런 어떤 등록을 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 관리를 하고 점검 평가를 하고 이런 걸 1년 주기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연계 조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그 개인 의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건의료기관, 보건소나 뭐 1차 의료 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이런 것과 연계해서 환자를 교육하고 상담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가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제 이런 부분은 잘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자 다른 데 가서 교육받고 와라, 안 갑니다. 뭐 멀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사업하면서 케어 코디네이터를 많이 고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 사업에 지금은 아마 금년도에 한 3,000개 정도 의원이 참여하는데, 실제 새로 케어 코디네이터로 고용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의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통 담당 의사가 그냥 코디네이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가 제대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그 혈당 정도, 혈압 정도 모니터링하고 간단히 뭐 전화 통화 한 2, 30초 해주고 이런 걸 피드백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이제 제안서에서 기존 이제 공공건강증진 서비스의 문제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이 굉장히 나뉘어져 있어서 한 그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이 통합적인 뭐 건강 위험 요인 뿐만 아니라 질환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없다. 그리고 건강 공동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게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공동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제안서를 쓸 때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정부 사업이라는 게 단기간 정도 진행됩니다. 뭐 12주, 뭐 24주 이 정도인데 지속 가능한, 이게 이제 저희가 단순히 뭐 시범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기간에도 이런 모델을 실제 지역 주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저희가 제안하기 위해서 건강 실천 수단하고 기존의 이제 어떤 원격 의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목표는 소생활권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이고, 세부 목표에 보면 뭐 모델 개발, 가이드라인 개발, 기존의 어떤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그리고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코칭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이 만성질환 혹은 이 생활습관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동기, 대상자의 동기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평가나 건강 지표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 저희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범 사업, 저희 이제 사업이 종료된 후에 이런 것들을 실제 지역에서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뭐 연구개발 1년차, 2년차, 3년차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대상자가 이제 등록이 되면 대상자는 어떤 만성질환 여부 혹은 건강 위험 요인 유무에 따라서 만성질환군, 건강 위험군, 건강 유지군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이런 대상자들에게 혈압이나 혈당이나 신체 활동량, 그리고 이제 본인이 먹는 어떤 식사 영양에 대해서 그런 이제 어떤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하고 코칭과 상담을 제공해서 만성질환과 이런 건강 위험 요인을 관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 외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대상자의 동기, 내가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사람마다 동기 수준이 다른데 이 동기가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한 데이터들은 공공기관이나 1차 의료기관과 공유를 하면서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에도 활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소생활권 공동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열평 운동장, 이제 그곳에서 뭐 운동도 하지만 필요하면 그 오프라인상에서 대상자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핵심 콘텐츠라고 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 건강실천 수당입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에게, 대상자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많은 대상자들은 그걸 실제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얼마나 본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을 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떤 모니터링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그 노력 정도를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제공하는 겁니다. 수당을 제공하게 되면 아마도 이런 게 또 포지티브 피드백이 돼서 환자의 동기를 더 강화하고 건강이 개선되고 이러한 쪽으로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그 환자의 어떤 노력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요인들이 또 건강을 개선시키고 만성질환을 관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기 강화 수단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어서 건강실천 수당을 시범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대상자 분류,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 세 가지의 대상 질환이 이제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대상자의 어떤 영양이나 신체 활동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대상자를 분류하고, 그 대상자별 어떤 그 목표, 질병 관리나 어떤 신체 활동, 영양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이 3개고 신체 활동, 영양 축이 3개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27개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대상자별로 어떤 관리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교육과 코칭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기 강화 프로그램, 이 건강 생활 실천을 하고 만성 질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의, 그 대상자의 노력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그 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들이 뭐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대상자들의 어떤 이런 동기 수준을 파악해서 이걸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좀 개발을 해서 기존 프로그램들과의 어떤 차별성을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안한 모델의 강점이라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서비스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금년 내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는 기존 사업들에서 제안했던 성과는 이런 건강 행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과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심혈관계 질환도 내 위험도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얼마나 줄어들거나 구성 요소가 개선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업은 금년 아마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저희가 이런 실증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 지역의 어떤 문제점들, 특히 건강 관련된 문제점들이나 그 지역의 어떤 건강관리 자원들이 있는지, 연계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필요한, 그 지역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게 서비스 모델 개발하고 내년과 내후년에 그 실증을 시행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연구과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은 뭐 지금은 양구 인재 그리고 뭐 기타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조사를 할 때는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들 그런 어떤 건강 관련 자원 뭐 생활체육 시설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뭐 어떤 운동이나 어떤 건강 관련 동호회나 또 그 지역의 어떤 리더들 의료 이용 현황들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요구 사항들 그 지역의 요구 사항들을 좀 반영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지역의 어떤 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혹은 보건소 공무원들의 어떤과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뭐 대상 지역의 어떤 마을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도 만나서 그 지역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이 보건소에서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8월에서 10월에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뭐 설문지가 한 30여 장 되는 굉장히 뭐 방대한 양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일부 이런 내용들을 좀 차용을 해서 지역사회 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서비스 모델 개발에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모델 평가 방법론 저희가 만든 서비스 모델을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크게 이제 모델 평가는 비용 편익 즉 경제성 평가 부분과 질병 부담 부분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질병 부담을 갖고 분석을 하려면 어떤 통계청 사망 자료나 공단의 어떤 청구 자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질병 부담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즉 건강 행태가 어떻게 개선이 됐을 때 이것들이 의료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쪽으로 좀 분석을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차 내년에 이제 실증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스마트 헬스 코칭을 다 하니까 이런 그룹을 한 3개 정도 만들고 그러니까 대상자들을 무작위 배정해서 한 군은 헬스 코칭하는 그룹, 한 군은 헬스 코칭과 건강 실천 수당을 제공하는 그룹, 한 군은 헬스 코칭과 건강 실천 수당과 여기에 저희가 만든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이 단순한 헬스 코칭 했을 때보다 건강 실천 수당과 이런 걸 제공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커지는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건강 실천 수당의 효과와 동기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저희 서비스 모델에 이제 근거가 되고 이런 걸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논의할 부분은 이제 동기를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물론 이제 대상자 등록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 갖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동기를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나 우울이나 또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이제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실제 이제 대상자가 하는 여러 가지 건강 실천 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모니터링 정보가 적게 들어오는 경우는 또 동기가 낮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합해서 동기 수준을 평가를 하고 동기가 떨어진 분들에게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재 방안 뭐 이게 이제 나아가서는 앱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이 생활습관 치료에 효용이 있는 어떤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상자 분류 만성질환군, 건강유지군 우리가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색깔을 만성질환군은 빨간색, 뭐 건강유지군은 황색, 그리고 유지군은 초록색, 건강위험군은 황색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건강이 또 잘 되는 사람들을 사실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만성 질환이라는 게 사실 이 만성 질환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은 그대로 빨간색으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만성 질환도 관리가 되는 것 같으면 초록색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굳이 만성 질환군을 뭐 빨간색으로 하고 건강 유지군을 초록색으로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색깔이 바뀔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강 행태나 건강 위험 요인, 예를 들어 혈압이나 혈당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는 그룹은 사실 단계를 그 색깔을 바꿔서 조금 뭐 황색에서 초록색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건강 점수화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를 100점이라고 한다면 당뇨 혈압이 있으면 시작을 80점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지면 그 점수가 85점, 90점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반대로 관리가 안 되면 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동기 강화 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서비스의 하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당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정만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결과까지 볼 것인지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뭐 운동량이라든지 식사 사진을 보내고 혈당을 재고 혈압을 재고 이러한 과정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질병이 조절이 됐는지 건강 위험이 줄어들었는지 혹은 건강 행태가 좋아졌는지 혹은 체지방량이 줄고 근육량이 늘었는지 이런 걸 사실은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건강수천 수당이 지급이 돼야 이런 요인들이 환자의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팀 그 부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서비스를 평가를 하고 경제성을 평가해서 이런 저희 모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사실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논문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팀을 지금 서비스팀과 평가팀으로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평가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필요한 자료들은 다 만들 필요는 없고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건강증진 개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매뉴얼들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거나 뭐 나중에 뭐 논의할 내용들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생활권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 건강평가는 사람의 건강평가지 그냥 건강조사요? 설문조사로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소생활권이라고 구분을 한 이유가 예. 특히나 그 지역을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평가할 때 그 지역 주민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그 지역 자체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 지역 자체가 어떤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개입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이 평가 모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소생활권 자체를 건강하게 하는 걸로 좋아지는 걸로 결과를 내야지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뭐 실증을 한다고 해봤자 그 지역 주민의 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증 부분은 일부가 들어가고 그걸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강방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하고 그 지역의 어떤 건강 자원들, 뭐 운동하는 뭐 동호회가 있다거나 그런 걸 좀 활용을 해서 확산을 하는데 사실 그 지역 전체를 평가하기는 저희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뭐 샘플링을 해서 그 지역 주민 뭐 2,000명이라고 하면 한 100명이나 150명 전체적으로 건강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혹은 아니면 그 건강보험공단 자료, 청구 자료나 이걸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의료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뭐 또 이런 거. 그렇게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3년 내에 그 의료비가 차이가 있다고 나오는 수 있는
같은 거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이 지역이 소생활권 지역이 이렇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처음에 그 베이스라인에서 평가할 때 그래서 그 지역이 그렇고 그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운동 뭐 동호회나 뭐 이런 뭐 활동이 어느 정도 있다. 그 나중에 이제 3년 있다가는 그런 운동 동호회에 대한 만족도나 뭐가 얼마나 많아졌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런 점에서 개선됐다. 뭔가 그런 지역이 달라졌다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나는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개인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다시 그 3년 내에 좋아지는 건 쉽지 않은데 차라리 그게 더 효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소생활권의 이게 뭐 이 사업 연구의 목적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건강해지는 건데 저희가 그 사실 뭐 2년 반을 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기는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뭐 저희 사업을 그 확산시키는 이제 그런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어떤 그런 건강 공동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이제 그 지역 내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정도 조성을 해주고 그런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한 그때 처음 계획할 때 어느 한 지역을 샘플링해서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렇죠. 예. 한 근데 지역.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지역 건강 조사라고 그 어떤 사실 지역별로 이제 보건소 단위로 하기 때문에 샘플링을 해서 매년 비교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인제나 양구 전 지역 주민 중에 일부를 샘플링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 중에 어떤 면이라든지 어떤 이 부분만 저희가 중재를 해갖고 사실 전체 지역이 바뀌기는 쉽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개인마다 얻어지는 자료를 가지고 표현됐다는 걸 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생활권의 어떤 거에 몇 가지 지표를 우리가 타겟팅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열평운동장 했다 그러면 열평운동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열평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였는데 3년 있다가 계속 홍보를 하는 거지. 3년 있다가 얼마나 많아졌다. 또 열평운동장에 대한 활용도가 얼마나 좋아졌다. 열평운동장에 대한 인지도가 달라졌다. 또 뭐 이런 연들을 통해서 이 생활권에 대한 개입을 뭔가 해서 좋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건강수단이나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스마트 보건소에는 스마트 헬스 서비스하고 달라지는 점이 있다는 건 건강 실천수당을 준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동기강화 앱을 통한 접근을 더 한다는 거 두 가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도 사실 커뮤니티나 이런 걸 관리를 하려고는 했는데 그게 거기에 이제 등록한 환자들 위주로 해서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비슷한 성격의 환자들을 모아서 같이 뭐 당뇨 환자, 고혈당 환자는 고혈당 환자끼리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고요. 그거 이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제에서 실질전 얘기를 하면 인제에서 이제 몇 군데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업 계획서를 내고낸 다음에 겸사겸사 이제 소생활권 사업에 대한 좀 유래를 좀 찾아보려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았는데 사실 이제 보건의료의 소생활권이라는 정의가 없어요. 네, 명확히. 네. 예, 그쪽에 정의는 없고 약간 이제 초기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할 때 뭐 이제 중소 그다음에 이제 근린 생활권 이렇게 나누는데 이 근린 생활권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슈퍼마켓 이제 뭐 쓰세권이라 해서 쓰레빠 신고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게 이제 근린 생활권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행정의 최소 단위가 내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사무소, 초등학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보건의료는 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소 진료소 이제 그리고 이제 보건소도 이제 그 근처 사람들이 이용하는 요게 이제 소생활권이고 그 소생활권 단위로 이제 이 그 보건의료 사업을 하자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건강진진 개발원에서 이걸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으로 이제 소생활권 이제 건강 증진 이제 이 시범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4개 지역을 했는데 뭐 서울시, 남양주시고 강원도는 이제 강릉시가 이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강릉시에서 이제 소생활권 건강 증진 서비스를 한 거야. 그거를 이제 이 온라인으로 해봐라. 라는 개념으로 이 사업이 뜬 그런 연계선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계선상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하나의 보건 지소가 됐든 진료소가 됐든 아니면 건강실천 이제 센터, 건강생활센터 또는 이제 다른 어떤 모습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재 양구에서 보건진료소나 이제 지소 단위로 이걸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때 10군데 한다 그랬나 계획서에? 아니요. 세 곳 처음에 2년차 때 2곳에 3곳 정도 얘기했어요. 두세 곳. 네. 파일럿 들어갈 때는 2곳. 네. 나머지 이제 3년차 때 한 10개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렇지 이제 3년차 때 10개 정도 확대. 그러니까 파일럿 때 뭐 한두 곳, 양구 하나, 인제 하나 정도의 보건진료소에서 협력을 좀 얻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 그러니까 이제 한 그 500명 정도가 보통 사는데 보건진료소 작은 데는 한 뭐 150명, 200명 정도 산단 말이야. 소생활권.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 그러니까 그 진료소 따는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 인재 하나, 양구 하나를 지역사회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역사회의 건강 행태나 무슨 이제 좀 우리 고민 그거는 따로 고민을 하더라도 우리가 평가 방법론을 하나 만든다면은 그 평가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한두 곳, 두 곳 정도 인제 하나 양구 하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면은 우리가 그 이 대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지원할 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 한번 해보든지. 그래서 두 곳을 우리가 서비스를 할 곳하고 안 할 곳 이 두 개를 조사를 해서 한쪽은 우리가 서비스를 줘보고 한쪽은 그냥 관찰만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일정 서비스 후에 비교를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한 지역은 조사를 한번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상자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지. 우리가 계획 쓸 때는 그 얘기를 했던 거 되게 사전 회의할 때 지역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해보면 그 예를 들어 그 지역이 500명이고 뭐 하면 사실 그 500명을 관리를 못합니다.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스마트 코칭 센터를 해도 그 실제 관리하는 사람은 2명 정도일 거 아니에요? 2명, 3명. 조사를 하겠지만 그 500명이 다 그 이제 2년차 때 실증에 다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이제 지역사회 조사는 가능.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용대 보건진료소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전부 몇 명 서비스하기로 했죠? 최대 200명. 200 명. 예, 최대 200. 예. 그러면 한 지역 정도는 우리가 다 서비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한 지역에 500명 상당 그래도 우리 이 서비스에 들어오는 주민은 한 3, 40명 정도로 보라고. 그 박경숙 선생님, 네. 우리 그 보건진료소에 우리 원격 의료 서비스 대상자가 보통 몇 명 정도씩 되죠? 저희 지난달까지 129개 보건진료소의 등록자 수, 현재 등록자 수는 4,000명입니다. 하나로 나누면은 120분 나누죠. 한
한 보건진료소당 평균 250명. 어? 250명. 평균 250명. 보건진료소에 네. 맞네. 이 보시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한 4, 50명 아니지. 될 것 같은데. 30명 되죠. 30명 정도 있어요. 30명 네. 30명 전후가 보건진료소가 서비스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기껏 해봤자 150명 해서 분을 몇 개 나누면 그 정도밖에 사실은 그 지역을 다 한다고 해도 그렇게 N수를 뭐 몇백 명까지 그 지역을 다 늘려서 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지역 그 보건진료소 관리하는 한 4, 50명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개, 3개 해봤자 100에서 150명 정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사실은 그걸 바꾸려면 사실은 그 지역 서비스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전혀 바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진짜 통째로 다 들어오게 평창에서 해서 할 때는 우리 몇 명 했지? 블록체인이요? 어. 100명, 샘플로 100명 있습니다. 한 지역으로 우리가 100명 했었지. 그러니까 개수보건진료소가 한 80명, 나머지 뭐가 20명 해서 100명 채웠어요. 네. 그리고 개수가 지역수로 200토니까 300명. 그러니까 300명 되는 지역 주민 중에서 우리가 80명을 서비스에 갔었단 말이야. 그 사실 한 보건진료소당 한 50명 등록하면 많이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50명이면 아주 풀로. 신체 활동 영향. 모니터링하고 교육.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또 거기 아까 건강실천 수당하고 동기공학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서비스하는 거라면 이전에 있는 보건소의 스마트 헬스 서비스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건강식품 수당을 준다는 거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비슷하죠. 네. 그렇다면은 왜 소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다시 또 사업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냐는 거지 내 말은. 기존에 이제 보건소 아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사실 보건소 관할 영역에서만 적용이 됐던 거고 거기는 인력이 많죠.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한 10명 이상이죠. 그 공무원들이 영양사, 간호사 다. 근데 소생활권은 보건진료소 수준에서는 기껏해야 직원들이 아마 기껏해 한 2-3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인력이 확 적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지역에서도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보건진료소는 기본적으로 그 직원들 뭐 영양사, 간호사 해봤자 한번 그럼 기껏해야 지금 2-3명. 보건소 스마트 헬스 서비스 많은 사람들 다 보건소 근처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소생활권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참여했던 이제 그 사업 만성질환 우리 이제 관리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을 한 3년 하고 제가 작년에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건강증진 개발원에서 계속 이제 이 논의하던 문제는 뭐냐면 이 소생활권 문제를 이제 2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이제 이 국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 정신보건 사업 이게 중앙에 정신보건 무슨 센터 하나 만들어. 그리고 이제 권역 단위에 뭐 하나 만들어. 그리고 시군 단위에 내려가면 시 뭐 이제 정신보건센터, 군 정신보건센터. 그래서 보건소에 그것이 세워지면 거기서 이제 전달의 절벽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 이제 그 지속 단위까지는 겨우 이제 어떤 중요한 감염병 사업 같은 것들은 내려가요. 근데 보건진료소로 가면은 그냥 보건진료원 혼자서 그냥 사업명만 내려오는 거야. 뭐 다른 서비스가 안 내려와. 그냥 정신보건 사업 너 이런 거 있으면 해라 하고 그냥 그 한 사람한테 내려와. 그러니까 사실은 안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군 보건소까지만 오면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소생활권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찾동 사업,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으로 해서 이 시단이 이제 서울 같으면 9단이지.
이 종로 구 뭐 이런 구 단위까지 내려오던 이 행정 서비스를 동 단위까지 끌고 내려가는 사업이 이제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을 해서 이제 뭐 박원순 시장 때 찻동 사업 이제 이렇게 하던 거예요. 그래서 전달망을 끌고 내려가는 방식도 있는데 하나는 그 소생활권 그러니까 이제 스세권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이 7분 도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7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에 모든 행정 서비스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운동이고 이제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나왔던 박영선이는 서울시는 아무래도 7분 도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21분 도시, 21분을 소생활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모든 서비스가 가게 하자라는 건데 전달망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내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소생활권 이제 사업이에요. 이 소생활권 사업이 좀 보건 의료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양한 무슨 돌봄 사업이라든지 뭐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이제 소생활권 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자라는 것 중에 이제 보건 의료 서비스가 있는 건데 그래서 소생활권 사업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지역적으로는 그런 보건소 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건진료소 단 이런 데 이루어지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열평 운동장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민들끼리 이 온라인에서라도 뭔가 만나서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자. 그걸 이제 건강실천수당으로 동기화 시켜주자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강원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좀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보건진료소를 왜 자꾸 얘기하자면 보건진료소에 있는 그 환자들 이제 그 투약 관리만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대부분 투약 관리만 해요. 이제 그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생활습관 서비스를 해서 이 정보가 원격 진료 정보와 이 생활습관 정보가 이게 같이 이제 가지고 진짜 만성질환의 통합 관리, 투약 관리와 생활습관 관리가 같이 되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원격 진료 이제 투약 관리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의사가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이 사람 생활습관 이게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건진료원이 원격 의료 환자들을 관리를 할 때 뭐 약을 며칠치 먹었다, 지금 무슨 약 먹었다, 혈당이 얼마고 혈압이 얼마다 이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랑 같이 해서 혈압이 이렇고 혈당이 이런 사람은 생활습관 관리, 신체활동 관리, 영양 관리는 이런 걸 해주고 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좀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원격 의료 시스템과 이 우리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이 한 시스템 안에 정보가 데이터가 들어갔으면 그래서 이제 올해 그 UB 플러스 이걸 다행히 이제 UB 플러스가 원격 의료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합쳐서 한 군데 데이터가 들어가게 해서 같이 관리를 했으면 그래서 이제 UB가 그 일을 좀 해줬으면 그러면 이제 프로바이더들이 지금 이제 하는 서비스가 지금 원격으로는 원격으로대로 서비스를 하고 우리가 이 스마트 헬스케어는 스마트 헬스케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거를 같이 했으면 하는 거. 그거로서의 우리의 좀 특징을 갖고. 그렇다면은 앱을 지금 만들어서 하는 스마트 헬스 앱뿐만이 아니라 보건지소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또 웹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보건지소가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지만 보건소에 5-6명 있는 것 같이 영양 관리 이런 것도 하는 걸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앱만 만들고 그 대상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교육시키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또 거기 어르신들은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끼리 좀 자꾸 쩍쩍 만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또 따로 앱에서 만들고, 이런 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강실천 수단을 주려면 어떤 알고리즘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게 빨리 이게 개발이 돼야지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논의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까 네. 보건지소에 아까 한 분 정도가 공무원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결국 또 그분이 30-40명을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웹을 제공해주고 뭐 관리 툴을 제공해준다 해도 보건지소까지 내려갔을 때 그분이 그 지역의 주민 30-40명을 또 할 수 있을까요? 그 관리를? 근데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실 보건소나 이런 곳에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처럼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혼자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하는 소생활권 지원 사업은 이제 4개 지역을 지원해 주면서 1억을 주고 다 인건비예요. 2-3명의 팀을 짜봐라.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팀은 5명이 한 조야. 그래서 이제 하는데 소생활권에서는 2-3명이 어떻게 좀 잘 좀 짜서 한번 해봐. 이제 이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주장할 수 있냐면 그 2-3명 온라인으로 하면,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그 소생활권에 40-50명을 데리고 직원 2-3명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원격관리센터에 지금 3명이 있어요. 그 3명이서 원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10군데 보건진료소가 원격의료 플러스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한다고 쳐. 그러면 소생활권 이제 10군데죠. 10군데면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소생활권 2-3명으로 하면은 20-30명이 필요한 거예요. 20-30명의 인력을 가지고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하면은 우리 센터에서,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는 그냥 있는 거죠. 그냥 혼자 그냥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이 신체 활동 영양 관리 해주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하면은 우리가 센터 직원 1-2명 늘려가지고 2명 늘려서 10군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응? 소생활권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해주면, 응? 생활습관 관리 서비스를 그거를 비용 효과로 한번 증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다시 정리하면 이제 10군데의 소생활권 건강증진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20-30명의 인력이 들어갈 텐데 우리 센터에서 2-3명의 인력을 가지고 디지털로 하면 10군데를 관리할 수 있고, 실제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하면은 더 좋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증명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원격으로 이제 투약 관리 서비스하고 이거를 같이 해주니까 더 좋은 뭔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뭔지를 밝혀서 우리가 평가 방법을 만들자. 저는 조금 그 생각. 그래서 절약 이제 그 건강 실천 수당에 대한 어떤 이제 논리도 하나 이제 소생활권 단위로 이 건강 증진 이제 서비스를 하려면은 이제 2-3명씩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 중에 한 2-3명의 인건비만 가지고 우리가 건강 실천 수단 예산으로 써도 주민들한테 뭐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적절히 주면 그 제도와 모바일과 이렇게 해서 훨씬 좋은 비용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날 거다. 뭐 이런 증명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 CBT 부분 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어떤 차별점 이런 네. 것들.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 만성 질환자들 대상에 대한 부분이 따로 뭐 임상학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앱 쪽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 소생활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많이 이제 이슈가 된 당근마켓에 보면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소생활권 같은 그런 느낌 들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동네 생활이라는 부분이 카테고리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은 누군가가 계속 뭐 오늘 저녁에 같이 운동할 사람 있나요? 뭐 오늘 저랑 같이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같이 뭐 러닝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동네 생활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동기가 돼서 이제 안 하던 사람도 나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저희 쪽의 앱도 결국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 주민들한테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온라인 코디네이터가 거기 동네 생활의 그런 카테고리 안에 같이 들어가서 동기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앱 쪽으로 같이 연결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만성질환 부분에서는 그 CBT가 소규모로 연구 목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효과가 좋다고는 나와 있는데 실제 이제 실제 CBT 그걸 다 적용하기는 사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다 그런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는 온라인상으로 뭔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이제 동기 강화나 CBT라고 CBT까지 할 건 없고요. 동기 강화를 한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치료에 대한 수능도만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건강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가 이제 느끼는 수준까지만 만든다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수 있긴 있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건강 실천 수단을 주는 것 자체도 동기 강화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은 이거 역시도 매번 이렇게 자꾸 줬는데 3년 사업인데 이게 올해가 1년 차잖아요. 2년차 3년 차라서 또 이 조사 평가, 사전 평가도 해야지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우리 디지털 치료제의 실증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거는 내일 아침에 저희 이너서클에서 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메타티콘의 우리 정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저희랑 같이 메타버스를 만들지 하는 거에 대한 같은 사업을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걸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인지 또 회사 또 어떤 회사인지 저도 사실 잘 몰라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30분 좀 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또 끝나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도 한 30분 가지면 될 것 같아요.